네, 오늘 저와 함께 눈높이 증권을 이끌어주실 GS에셋의 이서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네. 그리고 역배열,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배워봤었는데요. 저 오늘은 이동평균선을 우리 투자자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5가지로 좀 요약을 해오셨다고요. 예, 이동평균선으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뭐를 알아야지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5가지로 요약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은 방향성, 주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 첫 시간에 공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하루하루의 주가 흐름은 방향성을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등락이 좀 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을 평균함으로써 그 움직임을 완만하게 움직이게 만듦으로 해서 그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상승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하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동평균선의 방향성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겠는데요.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비율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술 취한 사람이 아무리 많이 취해도 집은 찾아가더라. 예, 바로 집 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루하루의 이런 주가의 흐름은 이렇게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예,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라면은 우상향하면은, 예, 상승 중이구나.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하락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방향성, 즉 추세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주가의 방향성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다음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란 제가 간단하게 의미를 설명드렸을 때 매매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매매를 한 가격이 이동평균선인데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 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손해본 거고 그 위에 있으면은 현재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으로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평균선 위에 현재 주가가 있다라면은 대부분 수익이 난 상태로 아래에 있는 그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동평균선 아래 현재 주가가 놓여 있다라면은 위에는 당연히 손해본 사람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네. 예, 본전에 왔어. 그리고 얼른 매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점 차트를 보시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겠는데요. 현재는 61선을 제가 차트에 그려놓았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중기적인 이평선이라고 하는 61선을, 예, 거의 갖다 대는, 예, 그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했다라면은, 다 매수했다라면은, 예, 상당한 수익이 났었겠죠.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지지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거꾸로 하락 시에는 지속적으로 저항의 역할을 한다도 공부를 해봤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일봉의 흐름인데요. 예, 하락이 진행된 이후 이 21선, 지금 현재 빨간 선은 21선인데요. 21선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항이 되고, 올라가려고 하면은 저항이 되고, 예, 올라갈 듯 하면서 또 저항이 되는 이런 것을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예, 각 이동평균선은 주가가 아래에 있다라면 저항이 되고, 이동평균선이 주가 아래에 있다라면 앞으로 하락한다라면 지지 역할을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이었고요. 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다 기억하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한 것을 또 의미를 또 한번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또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국민은행의 흐름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맨 아래 121선, 61선, 21선, 그리고 그 위에 5일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아래, 중기 이평선이 그 위에 단기 이평선들이 있고 다시 그 위에 현재 주가가 있다라면은 정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 흐름, 즉 강세장의 정령적인 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배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배열은 하락 추세의 흐름, 즉 약세장이 지금 진행 중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에서부터 거꾸로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그리고 현재 주가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역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역배열, 정배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강세장이구나. 즉 많이 올라가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장이구나. 혹은 역배열이라면은 약세장이구나. 앞으로 장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정배열과 역배열 배워봤었는데요. 이 흐름을 통해서 장이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하락 흐름을 타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 예,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요.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 잠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 즉 상승 추세가 있으면은 하락이 올 것이고 하락이 진행된 이후에는 반드시 또 상승이 있겠죠. 끝없이 상승하고 끝없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과 종목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장에서는 정배열, 하락장에서는 역배열이 되는데 바로 그 변화되는 요인에서 꼭 나타나는 것이 있죠. 이평선들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는 그런 크로스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흐름이 있은 이후 하락 흐름이 있고 다시 상승 흐름이 있고 하락 흐름이 있고 이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이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만약에 상승이 더 진행된다라면은 역시 강세장의 표현인 정배열이 된다라는 거, 즉 골든 크로스는 정배열의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거꾸로 데드 크로스가 있죠.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즉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한다라면 이것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역시 더 추가 하락한다면 역시 추세적인 하락을 나타내는 역배열 진행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역배열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데드 크로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번째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다시 정리해봤는데요. 네.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수의 관점, 데드 네. 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 어제 말씀을 하셨죠.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어떤 겁니까?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꽈배기라고 어저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각 네. 이평선이 상당 기간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각 이평선들이 누우면서, 즉 기울기가 가로로 누워지면서 서로 꼬여가는 그런 흐름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섣불리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추세가 한번 이럴 때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 나온다라면 상승을 지속하면서 역시 정배열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런 단서가 될 것입니다. 거꾸로 하락을 하는 음봉이 거래량 관계 동반된다라면 역배열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거기에서 미리 섣불리 매수하고 이건 올라갈 거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은 그것을 확인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매수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그런 장기간의 횡보, 즉 꽈배기가 있었을 때에는 한 번에 쉽게 매도하지 마시고 한번 그 기간 동안에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이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5가지 일단 총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좀 점검을 그렇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부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법, 매매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배워볼까요? 먼저 5일선, 즉 이평선에 대한 매매, 한 개의 이평선에 대한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태까지 이 시간 들어서 말씀드렸 간략하게나마 요약을 한 것이요. 이 전략을 짜나가게 한 이유,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꼭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은요, 소위 5일선 매매를 하시라. 혹은 21선 매매를 하시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많이들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단기 주가 흐름의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5일선을 즉 5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면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즉 이탈을 한다라면은 매도한다라는 그런 간단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실전적으로 어떻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피 즉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주봉의 차트인데요. 5일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강하게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5일선을 건드리지 않는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드디어 5일선을 어디에서 건드리나요? 여기까지는 5일선을 종가상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일선을 바로 이 부분에서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그보다 높게 여기에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이만큼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왜 여기에서는 못 버리냐? 예, 이것은 욕심이겠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앞에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탈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매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 이 하나로 보는 이동평균선의 기법인데요. 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이탈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이탈이 안 됐으면 속임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확인 매매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지금은 5일선 매매 기법 TV나 아니면은 많은 강연회에서 말씀하는 이 5일선 매매 기법만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취향에 맞게 21선, 61선, 121선으로 이렇게 더 확대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를 꼭 기준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역시 중기 이동평균선은 흐름이 느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분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이 아니라 61선이나 121선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거의 실패가 없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평선을 이용한 매매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요. 증시 격언 가운데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나는 발끝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다라는 거는 이제 욕심이란 말씀이신데 네네네. 일단 확인을 좀 예, 하는 예. 매매가 필요하고 5일 이동평균선은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20일이나 60일선 돌파 전략이나 지지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예, 공부해 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네. 한번 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동평균선, 이게 5일선인지 21선인지 121선인지 하여튼 하나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기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선을 그었는데요.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후 상승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 이동평균선은 우상향, 즉 상방향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올라가겠죠. 그 이후 이 5일선이든 21선이든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한다라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아까 보신 그런 5주선에 대한 매매 기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이후에 횡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은요, 5일선 같은 경우에는 급한 매매 동향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주 이탈도 하고 다시 돌파도 합니다. 그런 이후에 다시 돌파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이런 상승이 나왔고 이탈하지 않는 상승이 나온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는 순간 바로 이 순간에 매도를 했다라면은 또 이만큼의 수익을 챙기는 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기 이동평균선을 한다라면은 바로 요 횡보 구간이 문제겠죠.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를 했는데 그 아래서 매도를 합니다. 매수를 했는데 다시 또 그 아래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즉 짧은 매매에서는 이렇게 잦은 매매가 일어나면서 손실도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매매 기법을 동원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수원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참자라는 필명을 쓰시는 아주 투자의 고수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1선을 주로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실제로 그것만 매매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월 단위로 보면은 꾸준한 수익으로 1년이면은 대단한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61선 매매 기법을 또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이어서 만약에 이 코스피 지수가 하나의 종목이라면은요.
주봉의 흐름입니다. 61선이 이 까만 선이고 51선이 이 파란 선인데요. 지금 61선에 대한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골든크로스가 난 부분에서 61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가 일어난 이후 61선을 이 위에서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래서 다시 이탈이 되죠. 그러면은 수익은 작았습니다. 하지만은 안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제가 화살표한 요 부분에서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 이후에 중기적인 추세는 유지가 된다라면은 여태까지 버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 큰 추세적인 상승의 상승폭을 모두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죠? 하나의 매매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나의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의 이 관계로 하나로 네. 맺으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나간다라면은 아주 옳고 그리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61선을 이용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의 예를 들어서 이서구 대표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주식시장에는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나한테 잘 맞는 기법이 어떤 것인지를 골라서 기준을 삼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61선 매매를 했다고 해서 나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그렇죠. 나에게는 또 21선이나 51선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계속 말씀하실 때 네. 이동평균선 하나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럼 두 개를 이용한 전략도 있단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총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이동평균선이 있을 수도 있고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송에서 보시면은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이 또 한꺼번에 딱 보이면서 전략을 짜나가시는 설명을 해주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은 두 개의 이동평균선으로 짤 수 있는 전략이 어떤 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뭐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지와 저항, 아래에 있다라면은 지지의 역할을 할 것이고 위에 있다라면은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골든크로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골든크로스라 하면 정배열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즉 골든크로스가 나면은 정배열, 즉 추세적인 상승이 전환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추세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매수 전략, 즉 매수 시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이라는 종목의 최근의 주가의 흐름입니다. 일봉의 흐름인데요. 예시를 드린다면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그려놨는데요. 돌파하는 순간, 즉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 이후 데드크로스가 나는 순간까지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역시 그 위에서 데드크로스가 한번 나는데 이만큼의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면 나는 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골든크로스는 아직 안 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최근 들어서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시죠. 아직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았는데 역시 데드크로스가 난다라면은 지금 제가 매수한 이 가격대보다는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으로 제어의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이것을 이용한 매매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골든크로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매수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바로 매수는 아니고 차후 점차 매수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에 대한 후유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대량 거래가 한꺼번에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만히 보시죠.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크로스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21선의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역시 속임수에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제자리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속임수의 골드크로스 그리고 이후에 가만히 보시죠. 골드크로스가 났는데요. 한 번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든크로스가 난 그 다음 날 그날부터 음봉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지는 양봉 즉 매수의 자리는 더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데 이 골든크로스가 난 자리에서는 대부분 거래량이 많이 터지기 마련입니다. 한꺼번에 매수가 동원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만히 한번 또 보시죠. 61선과 5일선이 또 골드크로스가 났습니다. 근데 매수 찬스라고 했는데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 네. 왜 그러냐?
분명히 물으실 텐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는 한꺼번에 단기 매수가 들어온 이후에 그것을 한꺼번에 끌고 가기는 힘들겠죠. 역시 단기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2, 3일을 두고 저점 매수에서 분할 2, 3일 분할 매수를 하는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이 2개로 늘어나니까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네. 정확도는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지와 저항을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는 또 저항을 또 한번 말씀을 네, 드려야 한번 볼까요? 되겠죠.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초두에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세히 한번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2개의 이평선이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있는 이평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평선은 지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방향의 정배열의 움직임이라면 아래는 장기 이평선일 것이고 위에는 중기나 단기 이평선일 것이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올라간다면 저항에서는 반드시 부딪히겠죠. 부딪히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익 실현의 전략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을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저점 매수의 전략을 꾸며 나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부분에 소위 대해서 말하는 그 박스권 매매는 아니죠? 박스권 매매랑은 약간 틀립니다. 박스권이라 하면 일정 가격대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움직이는 이동 평균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네.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그 부분을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트를 거기에 좀 대해서 볼까요? 실전적인 모습에서 어떻게 꾸며 나가야 되는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지건설이라는 종목의 최근의 흐름인데요. 60일 이동평균선, 중기 이동평균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지 흐름, 그 앞에서도 지속적인 지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여기서 매수를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중기 이동평균선은 지지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역시 위에 흘러내려오는 21선에서는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흘러내려오고 61선을 한번 보자 했더니 역시 지지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가가 이 가운데 있다라면 그 아래 있는 이동평균선에서는 매수의 접근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그것에 대한 단기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을 3가지 이상 이용한 그런 방법도 있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매매에서는 꽈배기 패턴이라고 그리고 수렴형이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수렴형이 일어났을 때는 이 3개 이상의 이평선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첩되는 흐름 가운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기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골드데드 내면서 아주 작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 쪽에서 긴 기간 동안 일어난다면 한쪽으로 강하게 상승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것은 크게 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 개의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3가지 이상의 이동평균선으로 어떻게 또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군데 수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5일선, 21선, 61선, 121선 4개의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 이후에 방향을 한번 굳혔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갔는데요. 그 이후에는 정별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3개, 4개의 이런 이동평균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꾸며 나가야 되느냐. 역시 정방향이라면 저점 매수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일 중시 여기는 이 61선 근처에 왔다라면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 구간을 저는 충분히 삼을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차트는 요새 많이 올라가고 있는 포스코의 차트인데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다면 더 여태까지 올랐던 것보다 더 큰 폭의 수익을 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이 주가의 평균을 합산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었거든요. 이 거래량도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밑에서 좀 이렇게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 같던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먼저 실예를 들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죠. 먼저 거래량 부분만 제가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위에 봉이 없을까, 즉 캔들이 없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거래량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래량이 나왔는데 밑에 가만히 여러분들 집에서 보실 컴퓨터에서 보시는 차트를 보시면은 밑에 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동평균선을 낸 것입니다. 닷새면은 닷새, 그리고 20일이면은 20일 이렇게 거래량도 평균을 내서 이동평균선을 낼 수가 있는데요. 즉 거래량이 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동평균선은 우상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롯데미도파의 과거의 주봉의 차트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5일
거래량 이동평균선과 네. 현재 주가의 5일선의 주가의 흐름과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5일 거래량이 상방향으로 틀면서 거래량이 현재 주가의 5일 이동평균선도 같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그 이후에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5일 이동평균선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 내려간다라면 역시 추세적인 상승을 유효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죠. 앞부분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주가가 상승 시 거래량이 늘고 주가가 하락 조정 시에는 거래량이 늘면은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그런 흐름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네. 이때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5일 거래량 이동평균선도 급등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골드 크로스가 또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도 주가의 이동평균선처럼 같이 해석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배울까요? 이동평균선에서 잠시 살짝 비쳤는데요. 추세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추세에 대해서 또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GSS의 이서구 대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30분 방송되는 심층분석 내일의 투자 전략 잠시 예고해드립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 영향 점검해봐야겠는데요. 다이넷의 이승조 소장이 일본 금리 인상 이후 장세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시장의 분위기 호전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종은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종 전망과 전략, 하우틴베스트의 류호현 연구원이 분석합니다. 기초탄탄 눈높이 증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